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종 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전 영상에서는 네. 그 최은영 교수님, 네. 상담학 교수님이신데 네. 거기에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좀 요약하고 또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제가 감히 요약할 만큼 해갖고 난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읽어본 후기 여러분들하고 해갖고 같이 좀 얘기를 갖다가 나누면 해갖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종 박사님이 고민형을 들고 있는 이유에 아직도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일관성을 가지고 고민형을 애착인형 아니고 뱃살을 좀 가리기 위한, 저도 좀 뱃살을 가려야 되긴 하지만 네. 오늘 컨텐츠를 좀 생각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해갖고 최은영 교수님이 상담학적으로 해갖고 한 4가지 정도 뽑아갖고 조울증의 원인과 그 회복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네. 저는 해갖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요즘에 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지난번에 저희 그 팬모임, 방송 팬모임, 조이 팬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 분 강의하셨던 분이 해갖고 앞으로 10년 내에 조울증이 해갖고 진단 중심에서 바이오마커 중심으로 해갖고 치료 방법이 바뀔 거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해갖고 좀 제 나름대로 해갖고 왜 그런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조울병의 그런 원인, 가설은 네. 정말 많고 네.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네. 지금 최신 이 정신건강의학 학회에서 네. 좀 나눠주신 네. 그런 최신 정보를 또 종 박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 네. 그리고 그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바이오마커가 뭐냐면은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혈당입니다. 네. 네. 네네. 진단 내리는 기준. 네. 그리고 저기 갖고 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암 진단 딱 했을 때 조직 검사하잖아요. 조직 검사해 갖고 난 다음에 뭐 찍찍찍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우울만 있는 건지 아니면 조증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조울증으로 하고 그 진단 내리는 거에 따라서 약이 처방되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뭔가 진단하는 그런 기계나 뭔가 뭐 객관적인 수치들 엑스레이를 찍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더 신뢰가 가고 또 정확하니까 그런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침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 이 우울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요즘에 AI도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원래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로 그러면은 나눠서 이렇게 시기를 갖다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기는 정신질환. 저는 그 얘기보단 뇌질환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사실 1950년대부터 해갖고 화학기술이 발전하면서 1960, 70년대 처음 실질적으로 저희 뇌질환, 특히 조현병에 잘 듣는 클로자핀이나 이런 화합물들이 해갖고 처음 약물치료 기법이 나왔고 임상적으로 검증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뇌질환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전만 해도 해갖고 무조건 정신역동으로 치료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약물 치료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혁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 해갖고 0세대 변혁이라고 그러면은 뭐 귀신 들린 거다 뭐다 이랬다가 그래도 뭐 프로이드나 이런 층 사람들이 나오면서 정신 역동으로 해갖고 치료하는 기법이 생겼지만
1세대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엔 약물 치료가 시작된 거고, 네네네. 두 번째 큰 변화는 해갖고 1990년도부터 해갖고 뇌를 갖다가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각종 호르몬 유전자를 갖다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이때가 이제 또 하나의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뇌의 구조적인 변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우울증이나 모든 병을 갖다가 구조적인 걸 패턴적으로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정확히 그냥 찍어 갖고는 볼 수가 없는데 집단적으로는 그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분명히 이게 뇌질환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MRI나 뭐 이런 걸 찍어봤을 때 해상도가 아무리 좋은 MRI도 지금 해갖고 1mm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시냅스나 뉴런 수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노미터, 100나노미터, 뭐 10나노미터 이런 수준의 연결이거든요. 네. 뭐 그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연결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려면 아직 해상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요. 또 아직 그 패턴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결국은 앞으로 한 10년 내쯤에는 일단 이런 영상의학 같은 것도 발전할 거고, 네. 또 하나는 해갖고 인공지능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네. 부분에서 발현할 거라고 보는 것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패턴들을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주면은 패턴을 갖다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을 갖고 계시는 아니면 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네. 그런 대화를 네. 녹음을 한 다음에 네.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을 네. AI가 찾아내고, 그래서 네. 미리 어떤 사람과 AI가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같은 패턴을 보이면 네. AI가 어느 정도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이 비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에 이미 언어의 와해가 보통 선행되는데, 네. 그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해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아까 AI 패턴으로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우울증 그런 진단 검사를 자기가 이렇게 질문항에다가 체크하면서 그럼 나는 우울도가 이 정도 나오네, 아니면 그 정신과에 좀 찾아가 봐야 되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냥 핸드폰으로 네. AI에 진단에 켜가지고 네. 이렇게 대화를 한 다음에 네. 그런 그 진단과 어느 정도 가까운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럼 단지 문자적인 것만 빼고도요, 뭐 네. 다른 거가 굉장히 많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 바이오와치들 다 차시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와치 같은 경우는 수면 여러분 거기 보면 질이라고 네. 깊은 수면, 낮은 수면 얘기 나오는데, 사실 수면 질까지 못 봐더라도 수면 시간은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 수면 질은 해갖고 대략적인 패턴을 갖다 측정해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 바이오와치에 있는 건 딴 건 없고요. 거기서는 해갖고 혈류량이랑 관성 센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바이오와치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측정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측정 기술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호 불어갖고 입 안에 있는 해갖고 난 다음에 입김에 있는 화학적인 입자의 조성에 따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고 뭐가 호르몬이 얼마고 뭐 앞으로는 그 당뇨 같은 경우도 해갖고 아마 불기만 해서 측정이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손 따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활발하게 연구하시는 분이 고려대 조철환 교수님? 조철환 네. 교수님, 저희 이전에 네, 인터뷰 해주신. 했던 그런. 그러니까 고려대 조철환 교수님을 갖다 중심으로, 조철현 교수님을 중심으로 네. 그쪽에서는 해갖고 난 다음에 사전에 어떤 시기로 조현병, 조울병을 갖다 진단하고
사전 진단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약물을 갖다가 놓는데 약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작용은 얼마나 심한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거가 이제 그쪽에서 연구가 주로 되고 있고요. 서울대 권준수 교수님이나 이쪽 그룹을 갖다 중심으로는 해갖고 MRI나 뇌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두뇌 연결성을 갖다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도 그 유튜브에 뭐 올려놓으신 거 보면 강박 증세. 우리가 중독 증세는 해갖고 두뇌 전두엽 이쪽에 그 끝에 측좌핵이라고 있는데요. 측좌핵 부분이 해갖고 중독에 관련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강박은 어디랑 관련이 있는가 봤는데 권주수 교수님 그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뇌 섬엽과 대뇌의 연결성 그 부분이 또 이제 강박과 관련돼 있다. 그 외에도 두뇌 연결성에 따라서 증상이 어떠하다. 이 두뇌 연결성,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게 서울대 쪽에서 또 카이스트 쪽에서는 해갖고 유전적 표현형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저희가 바로 이전에서는 심리학 얘기 막 하면서 여러분도 심리학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또 이렇게 심리학적인 치료도 뇌의학. 중요하지만 해갖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연구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가지셔라. 그리고 그래서 이런 정신 질환 또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는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혼적인 거는 이제 심리가 될 수 있겠고, 육적인 거, 이 약물 치료나 또 개인적으로 뭐 식습관 관리나 그 운동이나 이런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런 건데 지난 방송에서는 그런 혼적인 심리적인 부분, 그런 걸 했다고 하면 오늘은 또 육적인 부분인데 그 최신 학회에서 어떻게 이제 어프로치 하는지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고 계신데 아까 그 뇌 연결성 이야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뇌 연결성은 쭉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고요. 애초에 이제 여러분들 해갖고 저도 조울병에 대해서 처음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갖다가 딱 쓰는 교과서 같은 것들을 펴보니까 세 가지로 그 조울병에 대한 모든 것 그런 거 읽어보면 일단 처음에 세 가지로 나오는 거는 심리학적, 생물학적, 환경적 영향성에 의해서 그 취약성을 넘어서는 스트레스가 주어지면은 발병한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물학적 취약성은 뭐에 기인하냐? 그래갖고 찾아보면은 해갖고 제가 맨 처음에 찾아봤던 건 HPA 축 과잉 활성화 그리고 일축의 리듬 불균형 과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해갖고 호르몬 불균형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HPA 과잉 활성화 이게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서 그 다음부터 더 공부를 했죠. HP는 해갖고 여기서 H라는 거는 해갖고 난 다음에 뇌하수체 아무튼 뇌하수체의 그 하이퍼 이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그 뇌하수체 그 저기 아니죠.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외부에서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갖다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똑같이 해갖고 HPA 축 엑시스 이게 뭐냐면은 그쪽을 따라서 흐르는 경로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극이 와도 더 좀 증폭시켜서 받아들이는 이런 더 예민한 거죠. 그런 스트레스도 그렇고 실제적인 그런 통증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이 더 나오더라. 과학적으로 더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가진 분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짝 찔렀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송곳으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거죠. 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것이 뇌 영향으로. 뇌 자체로 생리학적으로 네. 타고나길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최은영 교수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조울증의 뿌리가 우울증이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HPA 축 과잉 활성화나 그 다음에 일주기 리듬은 해갖고 조울증만 관련된 거예요. 조울증 특히나 수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진단할 때. 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건 결국 수면이거든요. 여러분 꼭 치료받을 때 잠 꼭 잘 자야 되고 밤낮 바꾸지 말고 왜냐면 조울증 자체가 원래 일주기 리듬 이렇게 리듬 패턴이 바뀌기가 쉬워요. 이러면서 병이 다 악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울증의 원인이라기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몸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고 특히 그 중에서 조울증을 가진 사람은 해갖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컨트롤 하는데 힘든 거죠. 지금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재발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던 때이기도 한데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몸을 안 움직이면 안 되는 또 규칙적인 생활을 꼭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애가 6시에 일어나서 이유식을 먹여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은 또 그때 첫째에서 하고 이랬고 또 애들이 좀 커가면서 몇 시에는 이제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런 그 아이들 중심으로의 저의 생활 규칙이 예. 이게 그래도 규칙적으로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또 그런 분들은 누구를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네. 또 약간 생활 습관이 좀 무너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이게 참 고치기는 힘들다는 건 아는데 네. 가능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양을 네. 지켜주는 게 병의 회복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주기 리듬 가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착하다.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착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이게 굉장히 아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운동 꼭 중요한데 운동이라는 게 여기서 행동 양식 그거 자체를 바꾸면은 뇌의 어떤 그 패턴도 바뀝니다. 네. 예, 원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니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레스, HPA 축 과잉 활성화, 두 번째 일주기 리듬설, 세 번째는 호르몬의 이제 불균형으로 세 번째는 봤어요. 네. 호르몬의 불균형인데 이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가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설들이 좀 생겨난 거고 세 번째가 호르몬 네.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이거는 이제 왜 나왔냐면은 약물 치료가 들으니까 어떻게 약물 치료가 임상학적으로 들을까? 그 약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니까 뇌 신경 물질에 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약간 좀 바뀐 것 같은 게 처음부터 이게 뇌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주면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약을 썼는데 효과가 있더라. 네, 또 그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목적으로 진정제로 만들었던 거죠, 맨 처음에. 다른 목적으로 약을 처방했는데 우울증이 좋아져 이런 식으로 얻어 걸린 그런 약들이 꽤 있잖아요. 예, 초기에 항우울증제, 프로작 같은 경우도 해갖고 이거 수면이나 진정작용을 갖다가 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우울증에 음. 갑자기 음. 나는 거예요. 항우울증제로. 근데 나중에는 알았죠. 이게 프로작 이전인가요? 아무튼 프로작은 세로토닌 쪽인 것 같고 그 이전에 그 나왔던 것 같아 벤조아제피논이죠. 네. 네, 벤조아제피논 갖고 이제 잡았던 것 같은 경우는 항불안제. 그래서 옛날에 소위 신경안정제라고 그런 거. 요즘도 해갖고 난 다음에 디아제팜, 팜 또는 람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이제 신경안정제 계통이고요. 그게 이제 항불안제로 처음엔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네. 말은 긴데 핵심은 해갖고 간략하게 얘기해서 결국 부족한 세로토닌을 더 좀 활성화시켜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 보통 그래요. 세로토닌은 여러분이 무엇을 갖다가 봤을 때 그걸 의미를 느껴지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게 나한테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은 어떤 건 쾌감으로 다가옵니다. 보상으로 다가오고. 의미로 다가오는 건 행복에 가깝고요. 보상으로 다가오는 건 좀 쾌락에 가깝고. 네, 그런데 세로토닌이 저하됐을 때 무쾌감도 있지만 사실 우울증일 때는 세상에 모두 다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해갖고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우울증의 원인을 세로토닌이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항우울증제가 듣는 게 세로토닌 수용체랑 이제 작용하는 거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더라.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올해 학회에 가봤을 때 세로토닌이 과연 우울증의 원인일까, 근본 원인일까, 뭐 토론하는 세션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분명 원인 중에 하나긴 하나다. 아무튼 약물학적으로 치료가 되는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호르몬 불균형 가설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도 도파민을 잡아주는 것들이 1세대 뭐 조현병 약들 그런 거, 클로르파마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할돌, 그 다음에 이제 클로자핀이 좀 근데 특이해요, 사실.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 나오면서 이제 도파민 과잉 활성화를 확실히 잡아주면 조현병을 잡았겠구나. 조현병이 도파민이랑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조울병은 아시겠지만, 리튬, 발프로이드, 그런 것이 이제 간질약으로 쓰이던 것이 기분 조절제로 해갖고 그 감정의 등락을 조절하는 거 봤을 때 이것이 또 어떤 거랑 연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로토닌 외에 호르몬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 같은 경우는 최근에 NMDA 수용체 가설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NMDA 수용체는 글루탐산 수용체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흥분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거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케타민이라는 해갖고 원래는 이 케타민은 해갖고 마취제로 쓰였어요. 정맥 마취제였는데 어떤 사람이 해갖고 우울증 환자였는데 수술하기 위해서 정맥 마취를 시켜갖고 수술했습니다. 깨어났는데 우울증 환자였는데 우울증이 싹어쳐져 버렸어요. 보통 우울증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보통 4회에서 한 몇 달까지도 갔는데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우울증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NMDA 수용체 가설, 급격한 기분 변화도 이런 쪽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예를 들어서 카루나엑스, 이건 조현병 치료약인데 이거는 도파민 수용체나 뭐 세로토닌 수용체가 아니라 체내에 있는 그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도 있고 뮤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는데 뮤스카린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한 것만 작용해 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요 전달 물질은 있습니다. 아마 우울증은 세로토닌 같아. 조울증에서 조증도 도파민 같고 그리고 조현병도 도파민이 좀 우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이런 건 있지만 호르몬 한 가지로만 했던 게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이제 학회에 가보면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최근에는 뭐냐면은 시냅스 가소성, 그러니까 뇌 가소성. 그
이거는 사실 전에 그 심리치료 효과, 인지행동치료 효과 뭐 이런 거랑도 연결돼요. 본인이 해갖고 스스로의 어떤 두뇌 가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한번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그 관점의 변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왜 그러냐. 뇌는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떤 시기로 촉진해 줄 수 있느냐. 약물로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촉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물리적인 촉진이 대표적인 게 ECT 같은 거죠. 전기경련 치료. 그런 거가 되겠고,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보니까 두뇌 최근에는 연결성,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올해 학회에서도 하고, 권준수 교수님이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명예, 이런 점심시간 때 이렇게 쭉 연설을, 강연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게 이제 전반적으로 정신 어떤 치료, 그리고 이렇게 그 병의 원인을 갖다 밝히는 원인 같은 경우가 두뇌 연결성으로 이제 호르몬 불균형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다만 근데 우리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해갖고 지하철 노선도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 지하철에서 내려보진 못했다. 이제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지하철 노선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네. 그 정신건강의학회 네. 학회를 보통 의사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종 박사님은 거기까지 또 가셔서 이런 최신 정보들을 또 입수를 하시고 모르니까 해갖고 난 다음에 제가 호기심 천국이라서 그리고 특히 이제 맨 마지막 세션에서 제가 전기경련 치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 역시 그 뇌 연결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전기경련 치료 그 세션 중에서 서울대 김민아 교수님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그분은 해갖고 전기 ECT를 가지고 해갖고 조현병을 치료하는데 구조적으로 뇌의 연결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연구가 쉬운 연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권준수 교수님이랑 강박이 왜 생기냐. 그게 이제 두뇌하고 앞에 전두엽과 뇌섬엽의 기능적 연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박이 생기는 것 같다. 최근에 그런 걸 갖다가 또 내놓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 권준수 교수님은 뭐 정말 유명하신 분이고 그 전에는 정신분열 증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름 병명 자체가 되게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현병으로 이름을 짓고 이렇게 바꾸는데 제일 지대한 공헌을 하셨죠. 그러셨고 또 뭐 조현병의 권위자라고 이렇게 표현될 만큼 저희 권준수 교수님 줌으로 인터뷰한 방송도 있고 이번에 또 그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또 권준수 교수님 계시고 그래서 권준수 교수님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근데 김민아 교수님의 그 강연을 하실 때 서울대 김민아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해갖고, 김민아 교수님은 해갖고 조현병의 인지퇴행 능력이 원인이 손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다음에 저도 약간 그럴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손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왜냐면 손해가 여러분들 해갖고 두뇌가 쭈글쭈글한 이유는 해갖고 표면적을 최대한 표면에서 신경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표면적을 최대한 늘리려면 쭈글쭈글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구겨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표면적을 늘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박스에 뭐 종이를 넣어야 되는데 완전 펴진 걸로는 다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쭈그려서. 그러니까 표면을 갖다가 처음에는 골이 없다가도 쭈글쭈글해지면서 골이 생기면서 그런 표면적이 굉장히 더 넓어지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구조 보면은 손해가 정말 거기 주름이 정말 많죠. 손해가 주름이 꽤 많고, 그리고 꽤
크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맨날 운동을 갖다가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해가 해주는 보조적인 역할은 뭐냐면 절차 기억을 해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해갖고 여러분들이 농구를 한다. 그러면 농구를 갖다 슛 해갖고 저기 딱 들어가게 하는데 머릿속으로 정말 반복적인 걸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내가 신경으로 해갖고 얼마만큼 내가 몸 컨디션이 되니까 요만큼 힘을 주면 저게 딱 들어갈 거야. 이게 손해에서 사실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두엽에서 그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차 기억을 손해에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지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어떤 결과에서 어떤 결과까지 갈 때 이게 중간에 수없는 반복적인, 마치 운동도 반복적인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갖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를 할 때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다 보면 그게 탁 해갖고 들어간 게 전두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절차 기억은 제가 생각하기엔 손해.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나 절차 기억은 손해에 있다는 게 계속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기억을 갖다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뇌는 장기 기억을 갖다 담당하는 것 같고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장기 기억은 해갖고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입출력이 빠르고 에너지가 많이 들면 안 돼요. 확실하게 기억이 되지. 단기 기억은 입출력이 조금 느리더라도 새겨 넣는 작업이니까 오히려 단기 기억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해갖고 단기 기억을 하기가 싫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정말 짜증나요.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도 단기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장기 기억, 그러니까 작업 절차 기억이 손상이 되면은 인지 능력도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와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특히 손해 위축증도 그렇고 손해의 기능 결함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많이 퇴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현병에 많은 분들을 제가 특히 그 조현병 환우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족분들하고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는 게 조울병도 뭐 그렇습니다. 사는 얘기가 참 파란만장한데 특히 조현병 환우분 당신도 그렇고 가족분들은 인지기능의 퇴행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가 그 전두엽 손해 쪽에 어떤 키가 있지 않나. 아무튼 김인하 교수님은 해갖고 손해 그리고 시상 그리고 전두엽과의 이 채널을 앞으로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드리면 10년 내에 왜 그러면은 바이오마커. 그것도 왜 5년이나 10년이냐.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인 관찰 수단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갖고 실시간적으로 해갖고 몸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들이 해갖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데이터의 표집이겠죠.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해갖고 사람이 일일이 해갖고 분석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해갖고 좀 더 패턴 인식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해갖고 현재 인공지능에 해갖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세돌 구단이나 뭐 다 이기고 뭐 이게 인공지능이 그러더라도 인공지능을 조금 못 믿는 건 뭐냐면 네가 왜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겼니? 이걸 솔직히 블랙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좀 상당 부분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학자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5년에서 10년 이내에 바이오마커적인 그런 측면으로서 해갖고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그러면 그 바이오마커의 그런 출현으로 인해서 이 치료의 속도나 아니면 치료 완벽한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해갖고 진단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갖고 다 발병 나가서 진짜 여러 번 가정이 쑥 떼밭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그것도 강제 입원하고
서로 트라우마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치료받는 과정에 의해서 처음에 이게 약물이 나한테 정말 최적인지 아닌지 물론 약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근데 정말 최적의 약물을 또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쵸. 앞으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어, 않는 이상 진짜 바로 병이 뜨기 전에 뭐 유전적으로 표현형을 갖다 정확하게 더 안다면은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은 정국이 때 진단이 되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때 많이 발병이 되니까 네. 청소년들은 무조건 진단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되고 그 중에서 해갖고 이 친구는 해갖고 언제쯤 발병하기 쉽고 그러니까 그때 좀 해갖고 발병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해보고 바이오마커로 확인해보고 또 하나는 치료가 개입이 되고 치료가 개입이 된 거에서도 약물을 갖다 어떤 약물을 쓰는 거에 따라서 해갖고 변화 양상이 이렇게 그대로 보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해갖고 획기적으로 되겠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 진단받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게 병인가 아닌가 병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사회적인 낙인도 그것 때문에 좀 심하고 이 사람이 좀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좀 치료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이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속 이런 신약 개발에도 굉장히 활발한 게 정신의학이고 또 치료적인 거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단적인 예로 그 주사제 치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육에 나와서 이게 천천히 흡수되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을 수 있으면 매일같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매일같이 약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맞고 이렇게 한 달 쭉 지낼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간편한 거라서 그거에도 변화가 체감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치료적인 접근이나 또 약들이 개발되어진다고 하면 너무 대환영이죠. 그리고 약물 치료만 그런 게 아니죠. 심리 치료도 내가 이게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바이오마커를 딱 보면은 해갖고 나올 테니까. 아이고 뭐 그 학회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직 모자란 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만큼 이렇게 당사자이시면서 또 이런 의학적인 정보나 이해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채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채널을 많이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면에 이제 고통이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사연을 갖다가 조우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조우님 다 그걸 갖다가 골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사연 중에서 공통적인 굉장히 시급한 것들 공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갖다가 저희가 무슨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카톡에서 조은의 마음약국 검색하셔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 또 아니라면 저희가 그 조은의 마음약국 네이버 카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그 카페가 오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연을 올리실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지난 방송에 이어서 그 정신의학, 뇌의학 이런 측면의 그 방송을 좀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저희 끝남 끝살 네.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올해 말이 갈 때까지 이 애착 인형을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필요 없을 정도로 해갖고 살을 빼도록 노력하는 쫑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살 빼야 된다. 인생 최대의 지금 몸무게인데 네. 네.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에 조우였습니다. 쫑박사였습니다.